일단 제가 소설 옮기고 네. 공식적으로 첫 대외 활동입니다. 네. 네,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저에게 전망을 물어보는 것은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해야 제가 전망하는 건데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저희 하우스비를 좀 말씀드릴게요. 미국은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는 게 저희 하우스비입니다. 아, 인하를 하는 것이고 미국은 그렇고요. 한국은행은 지금 공교롭게 이번 달 5월 달에 인하할 것이다라는 게 저희의 전망입니다. 돈 터지는 경제 맛집 서유미의 돈터침이 시작합니다. 오늘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확실치 않은 미국 경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나쁜지 좋은지 확실히 알아야 투자도 할지 말지 결정을 하겠죠. 한성대 경제학과 겸임 교수이자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투자 분석실 빈센트 김두원 애널리스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도원입니다. 네, 저희가 숨가쁘게 여쭤봐야 될 건 네. 이겁니다. 어제 저희가 지금 5월 16일인데요. 지난 밤에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네. 발표가 났어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낮게 나온 거예요. 네. 어떤 걸 시사하는 걸까요? 보통 이게 미국의 물가는 크게 지표는 소비자 물가입니다. 네. 우리가 바라보는 거. 그것을 갖고 미국의 물가가 높냐 낮냐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하지만 모든 경제 지표는 시차라는 게 있는데요. 선행 지표인 소비자 물가의 선행 지표는 생산자 물가입니다. 이번에 나온 거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간밤에 생산자 물가는 말 그대로 기업체들의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고 소비자는 그 기업체들의 가격이 오르면 물건값이 오르니까 자연스럽게 생산자 물가가 오르면 소비자 물가도 오르는 것이고 네. 생산자 물가가 내려가면 소비자 물가도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간밤에 발표된 생산자 물가의 하락은 앞으로 미국의 물가도 내려가겠다라는 것을 시사한다는 의미에서 네. 어떤 투자자들은 미국의 물가가 낮은 것을 바라고 있고 음. 또 어떤 투자자들은 미국의 물가가 높아지는 것을 바라고 있는 분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팩트, 사실을 말씀드리면 간밤에 생산자 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시차를 갖고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내려갈 것이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고 네. 오늘 뒤에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꽤 낮은 수준입니다. 네. 2% 초중반인데 이런 것을 이제 염두에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면 네. 앞으로 한 3, 4개월 더 나아가서 연말까지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겠구나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죠. 사실 파월이 가장 목표로 했던 게 2%대였잖아요. 근데 거기에 계속 근접해 오면서 그러면 잠깐만. 그럼 금리 내리겠네? 네. 더 확실성을 주는 것 같아요. 더 확실하게. 일단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된 질문인데 네. 먼저 결론적으로 보면 미국의 연준인 중앙은행 거기에 수장인 파월 의장은 즉 미국의 연준 중앙은행은 무엇을 보고 금리를 낮추는가? 네.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물가가 낮아지면 금리를 낮출 개연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하지만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은 네. 듀얼 먼데이트, 이중 책무라 그래서 물가도 중요하지만 경기를 대변하는 고용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두 개의 단추 중에 하나의 단추가 낮아졌다. 그러니까 물가가 낮아졌다라는 것을 우리 자연스럽게 이제 금리가 낮아지겠다라는 것으로 베팅을 할 수 있겠지만 경기도 상당히 자고할 것이다. 이번에 이렇게나 생산자 물가 지수가 떨어진 데에 있어서는 기업들이 그 네. 물건값 자체를 생산자에게 뭐 전담시키지 않는다 네. 이런 뜻도 굉장히 강하다던데 네. 뭐 기업들 착해진 거예요? 제가 속았군요. 네. 고급 질문. 네. 원래 그냥 브로드하게 편하게 해달라고 네. 하셨는데 네. 네,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관세라는 건 트럼프 1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역사가 지금의 미국을 재평가하겠지만 불과 한 7, 8년 전에 트럼프 1기 때도 관세가 매겨졌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을 빙자하면서 2018년 2월부터 고율 관세가 매겨졌죠. 그때 기업들이 어땠냐를 보면 그때 기업들이 고스란히 소비자한테 전가시키지 못했어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비용이 올라가서 미국 기업뿐만 아니고 글로벌 기업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었었죠. 시장에는 학습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이런 이벤트들을 우리 경제 주체들은 적응하기 나름이죠.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번에 관세가 매겨졌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전망을 했었습니다. 이제는 기업들이 과거의 사례를 반복하지 않고 고스란히 소비자한테 전가시킬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네. 따라서 이것이 시사하는 것은 겉으로 보면 생산자 물가가 내려갔습니다. 이제 소비자 물가가 내려갈 겁니다. 그러면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이지만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이는 거 아닙니까? 기업들이 자칫 기업의 마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이익이 줄어들 수 있겠구나. 네. 라는 것으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그럼 침체로 갈 수도 있다.
침체라는 것도 좀 복잡한 얘기인데 네. 침체보다는 침체 가능성이 높아진다. 아니면 음. 경기가 과거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미래가 좀 더 둔화될 것이다라고 보는 음. 것이죠. 네. 또 한 가지 볼 만한 수치가 미국이 1 분기에 역성장을 기록했다는 건데 네. 이건 또 어떤 의미인지도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침체하고도 이제 결부될 수 있는 네. 부분인데 일단 역성장이라는 것은 미국의 국내 총생산, 한 국가의 총생산이 1분기에 0.3%, 미국은 특이하게 전기비 연율이라고 해서 분기의 성장률이 곱하기 4 러프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연간 한 1% 넘게 하락하는 것인데 뒷걸음질 치는 것이죠. 네. 이게 3년 만에 처음이거든요. 음. 금융시장에서 침체를 논할 때 학술적으로는 좀 다르지만 GDP가 2분기 연속, 그러니까 6개월 연속 역성장하면 침체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벌써 3개월 동안 역성장되었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미국이 침체로 가는 것이냐에 음. 대한 우려감이 높아진 상황인데요. 근데 제가 자료를 하나 떼었는데 네. 한번 보시면 그 안에 침체를 논하기 전에 미국 GDP의 구성이 있습니다. 소비, 투자, 정부 네. 지출, 수출, 수입. 그런데 이번에 왜 마이너스 0.3% 뒷걸음질 쳤냐고 보니까 수입이 급증했다라는 것이죠. 음. 자, 수입이 급증했다는 것은 네. 관세가 트럼프가 취임한 달부터 계속해서 관세를 고유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하니까 모든 경제 주체들이 이미 물건을 사재기를 한 거죠. 네, 수입이 급증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미국의 수입 증가율이 40% 넘게 급증한 상황입니다. 이례적인 현상이고요. 그렇다면 이 수입이 늘었다는 것은 수출에서 수입을 제거한 순수출이 마이너스라는 것이죠. 당연히 음. GDP에서는 역성장을 빙자한 마이너스 요인이죠. 네. 그럼 1분기에 마이너스 0.3 이것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일시적인 요인이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수입이 미국의 수입은 되게 특이한 게요. 네. 사실 미국의 수입이 늘어나는 게 좋습니다. 그래요? 왜요? 왜냐하면 미국은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예. 미국의 수입이 늘어난다는 것은 전 세계의 모든 제품을 미국 소비자가 산다는 거예요. 음. 그럼 미국이 그만큼 소비가 탄탄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한국이 수입이 늘면 불황형 흑자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 미국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수입이 늘면 좋은 거긴 하지만 이것처럼 이례적으로 급증하는 것은 오히려 안 좋다. 모든 게 좀 과하면 안 좋으니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미국이 1분기 역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세부 지표를 보니까 수입이 급증했군요. 이거는 일시적인 요인입니다. 따라서 2분기에는 네. 수입이 정상 상태로 내려온다라는 측면에서 역성장이었던 미국의 경제 성장률도 2분기에는 다시 플러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네. 미국에서 되게 좋아할 얘기네요. 근데 정말 네. 미국 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 소비 진짜 탄탄하다. 네. 우리 경제 진짜 탄탄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전 장관은 네. 아니다. 이거 침체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지금 우리 빈센트 님께서는 네. 현 장관의 시각이 맞다. 네. 누가 맞다라는 것보다 그들이 어떤 시점에 무게를 두면서 발언을 했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보는 지표가 비슷할 건데요. 미국의 소비는 사실 소비는 케인즈가 얘기하는 것처럼 소득의 함수거든요.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는 한계의 소비 세율이라는 게 있었겠지만 대치율이라는 게 있겠지만 결국 자연스럽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소비를 구성하는 것이 웨이즈, 즉 고용시장, 임금과 웰스, 부거든요.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 그렇다면 미국의 고용을 봐야 되는 것인데 네. 미국의 고용이 지금 튼튼한 것이죠. 네. 그런데 미국의 고용이 튼튼한 것인데 그것을 보고 놓으면 지금 미국 소비 괜찮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전에 비해서 미국 고용은 슬로우 다운, 둔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크게 내려가는 기조 속에서 지금은 튼튼하지만 앞으로 내려가는 거 아니냐. 더구나 고용이라는 것은 우리 경제학자들이 받아들였을 때 후행 지표 아니냐. 경기가 다 바뀌고 나서 맨 나중에 발표하는 것이 고용 지표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끝물, 지난해 좋았던 것이 지금 고용 지표가 좋은 것이지 지금 나빠지는 것은 앞으로 고용 지표가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 즉 어느 시점에 무게를 두고 얘기하는 것에 따라서 침체다 아니면 침체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저는 미국 경제는 슬로우 다운 즉 둔화되고 있는 건 맞지만 네. 침체는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게 어느 선까지예요? 침체가 아닐 정도로까지 둔화가 되는 것은? 그거를 알면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용시장 얘기하셔서 이것도 살펴볼게요. 4월에 비농업 고용지수는 예상을 웃돌았는데 네.
또 4월 마지막 주 주간 신규 실업 구상 청구는 24만 건을 넘겼어요. 맞습니다. 이걸 보면은 네. 고용이 탄탄한 거야, 아닌 거야? 네. 이렇게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경제 지표를 좀 정의하고 가면요. 예. 고용노동통계국에서 발표하는 헤드라인 지표는 실업률과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 증감입니다. 네. 말이 어려운데 그냥 신규 고용이에요. 음. 그거는 월간 지표입니다. 네. 매월 초에 발표합니다. 캘린더 데이로. 그런데 고용 지표가 매우 중요한데 하루하루를 다투는 주식시장의 참가자들이나 아니면 큰 자산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음. 한 달 동안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은 이 고용 지표의 프락시 즉 대리 변수라고 할 수 있는 실업 청구 건수를 매주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주간 데이터예요. 네. 그래서 한 달이면 4번 발표하는 것이죠. 네.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은 월 말에 발표했던 주간 실업 신규 청구 건수인데요. 예. 사실 금융시장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감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매월 첫째 주에 발표하는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 증가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서베이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물어봐서 데이터를 추출하는 것이죠. 근데 그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캘린더 데이로 12일이 끼어 있는 주. 그럼 보통 12일은 둘째 주에 포함되거든요. 예. 그래서 주간 단위 신규 실업 청구 건수를 우리가 의미 있게 보려면 12일이 포함된 주에 발표되는 것을 봐야 됩니다. 이것 또한 그냥 월별로 봐야 된다는 거죠? 매주 나오는데 네. 캘린더 데이로 4월 12일은 보통 두 번째 주에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두 번째 주에 발표하는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그 다음 달에 발표하는 미국의 노동통계국 고용지표에 영향을 주는 것이죠. 매주 발표되는 것이 영향을 주는 게 아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마지막 주에 발표되는 것이 아예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으나 중요도는 살짝 낮다. 이것도 걱정 안 해주셔도 될 것 같다. 맞습니다. 좀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거 이거 그래서 고용이 좋다는 거야, 많다는 거야 이런 지표로 쓰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자, 그리고 긴가민가한 게 또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관세 정책이 미국의 체질을 바꿔놨다. 뭐 이 얘기인즉슨 미국을 더 건강하게 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관세는 네. 선 부과, 후 협상. 네. 그래서 일단은 때려 맞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트럼프는 성공했습니다. 지금 정책이. 네. 왜냐하면 트럼프 취임 전과 후가 미약하지만 관세가 올랐어요. 네. 물론 중국을 비롯해서 말씀드리면 중국의 관세율이 140%, 50%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30%로 내렸습니다. 네. 물건에 관련된 상호 관세는 10%, 펜타닐에 관련해서는 20%. 이걸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펜타닐은 마약과 관련된 거이고 네. 중국이 이 부분은 철회할 의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국이 중국으로에 대한 관세율이 10%포인트 올라갈 겁니다. 이전에 비해서.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전에 비해서 높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엄청 큰 포션을 차지하지 않지 않나요? 미국 수입 미국의 수입에. 네. 예. 그렇죠. 예. 역시 이것도 또 한 번 놀라는데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다른 국가들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2001년도 중국이 WTO로 인해서 세계 공장으로 다시 한번 세계 무대에 들어온 이후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관계는 꽤 높아졌다가 네. 2018년 무역 분쟁 이후에 상당히 낮아진 상황이고 더구나 미국 경제는 소비 경제가 67%고 수출과 수입이 차지하는 것은 미미합니다. 네. 그중에서 중국으로 차지하는 건 더 미미하죠. 하지만 이번 관세는 트럼프 2기의 관세는 타겟이 중국이고요. 네. 그 중국의 관세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한국, 대만, 일본, 기타 등등등이 결정되기 때문에 본보기. 맞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관세율이 뭐 150이냐 10이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지만 이전보다 높아진다는 거. 그렇다면 모든 국가가 이전보다 높아질 개연성이 있다. 실제 높아졌다. 네. 근데 한다 했다가 지금 유예한 것들도 굉장히 많고 네. 협상 중인 나라들도 굉장히 많은데 네. 그러면 앞으로 미국 경제에는 어떤 변화들이 생길지요? 일단 이게 이제 선부가 후 협상 그러니까 예. 원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관세는 협상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정부가 지금 트럼프 2기가 당면한 과제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왜 트럼프가 이 짓을 하고 있는지를 꿰뚫어야지 앞으로 관세는 다시 한번 높아질 수 있고요. 예. 또 다시 한번 철회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네. 그런 거에 휘둘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당면한 과제는 단기적인 시각에서 말씀드리면 미국이 디폴트 가능성, 즉 미국 정부가 돈이 없어서 네. 망할 지경이 코앞입니다. 정부 부채가 워낙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부채가 많으면 세금을 많이 걷어서 그래야죠. 네.
근데 세금을 많이 걷는다는 게 지금 트럼프의 공화당 정부의 하나의 기조도 아닐 뿐더러 거긴 감세 기조잖아요. 맞습니다. 전통적으로. 예. 더구나 미국 내 소비자한테 가중되지 않기 위해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밖에 있는 국가들한테 세수를 걷겠다는 거잖아요. 이론적으로 네. 보면. 근데 그러려면 결국 미국의 부채 이슈, 음. 이 디폴트 이슈가 네. 해결되기 전까지는 이 관세에 대한 노이즈 음. 계속해서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봤을 때 꿰뚫어야 되는 것은 트럼프가 왜 이것을 하고 있는가. 미국의 정부 부채가 수면 아래로 내려가기 전까지는 이 관세에 대한 노이즈는 시장에서 계속해서 변수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네.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금리 인하도 말씀하셨잖아요. 금리 인하도 같은 궤입니다. 결국 부채가 많은데 이전보다 금리가 높아지면 이자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금리 인하, 관세, 부가와 철회 이런 것들도 전부 우리 흔히 시장에서는 X 데이트라고 얘기하는데 네. 미국의 정부가 디폴트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가 될수록 더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고요. 그 시기가 저희가 산술적으로 봤을 때 올해 빠르면 7월, 늦으면 여름쯤, 그러니까 7, 8월쯤에는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라갈 개연성이 높다.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제 파월에게 금리 인하 안 하면 잘라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네네. 파월 못 자르잖아요. 어, 법적으로는. 법은 없는데 네. 법이라는 건 최소한이죠. 특히 미국 사회에서. 그래서 자른다 못 자른다 보다는 의장을 교체했을 때 과연 더 좋은 거냐 안 좋은 거냐에 대한 셈법이 서면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셈법이 아직 관세도 셈법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철회하는 마당에 연준 의장의 거치는 그 이후에 후순위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 파월은 계속해서 나는 그냥 내리진 않을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네. 나는 지표들 데이터가 충분히 있어서 내가 네.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을 때 내릴 거야라고 네. 하는데 사실 우리가 네. 저처럼 막 비전문가들이 볼 때는 네. 어디를 쳐다보냐면 네. 돈이 몰리는 곳이에요. 네. 시장, 주식시장. 예, 네. 주식시장, 선물시장, 네. 채권시장 네. 이런 데 보면은 네. 올해 안에 한 두세 번 정도는 인하하지 않을까에 돈이 엄청 몰리고 있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가장 큰 항등식은 불변의 법칙. 우리가 코너가 또 이제 본능인데 네. 본능적으로 아는 건 뭐냐면 금리가 내려가야지 주식시장이 좋다라는 게 깔려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건 항등식은 아닙니다. 음. 금리가 내려가도 네. 이외 것들이 안 좋으면 주식시장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그냥 우리는 너무 불확실하고 다변화된 사회에서 원투원 이거면 이거야라는 것으로 인지하기는 편하나 꼭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네. 더 중요한 것은 파월 의장의 입장에서 우리가 빙의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파월이 지은 죄가 있습니다. 중앙은행이라는 그 역할은 사실 그 자리에 가보면 또 사람이 다르겠지만 네. 말이라는 게 임팩트가 워낙 크기 때문에 쉽사리 말하기 참 힘든 그럼요. 위치고 예. 더구나 파월 의장이 그런 캐릭터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2017년도에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트랜지토리, 일시적일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켰거든요. 네. 정말 신기하게 갑자기 트럼프가 다시 한번 재집권하더니 똑같이 관세를 매기고 있어서 이번에도 물가가 또 튀어들 가능성이 있는 거죠. 양측이 손이 안 되려면. 그래서 파월 의장은 연준이 듀얼 먼데이트 하는 것처럼 모든 경제 데이터를 다 보고 다소 좀 늦더라도 판단하겠다. 근데 이것 또한 물가 판단에 대한 실기가 있지만 네. 더 큰 실기가 있습니다. 어떤 걸 또 경제 놓쳤죠? 판단에 대한 실기입니다. 어떤 판단을 놓쳤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계속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장의 모든 참가자들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베팅을 하고 있고 예.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 정작 중앙은행은 꼭 시장이 맞는 건 아니지만 시장과 템포가 어긋난다면 어떤 한 곳에서는 과잉 쏠림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것은 급변동한 변동성을 높일 수 있고요. 더구나 경기에는 안 좋은 쪽으로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물가는 연준이 얘기하는 것처럼 확실히 물가가 잡힌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다소 좀 늦더라도 금리를 조정할게라고 하지만 그 사이에 경기는 오히려 급락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전에 빨리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보통 금융시장들이 얘기하는 것이고 그럼. 네. 하지만 연준 의장은 어쨌든 베팅한 것 같습니다. 자기가 일희일비하는 것보다 큰 스탠스를 뚝심 있게 이번에는 밀고 갈 것이다. 여기서 더 큰 리스크는 네. 이러다가 갑자기 예상과 달리
우리 침체 얘기했지만 골드만삭스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러다가 미국 경제 9월 달에 가을 전에 침체 옵니다라고 해서 갑자기 연준이 6월 달이나 7월 달에 음. 금리를 확 내리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왜 내렸습니까라고 하면 우리가 예상 못한 경기 침체가 네. 있었다라고 하면 그다음부터 연준에 대한 신뢰는 없어지는 무너지죠. 것이죠. 네, 예. 그게 오히려 더 제가 말씀드리는 물가 판단, 그러니까 경기 판단에 대한 시기가 나타날 경우도 있다. 예상 이런 건 안 하세요? 예상이요? 왜냐면 네, 이 프로그램 보는 사람들은 네,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 언제 할 건데 음, 이거 되게 궁금해 하시는데 네, 여기저기 떠도는 이야기를 종합을 해보면 네, 일단 6월은 좀 힘들 것 같다. 네, 근데 7월에서 9월 정도에 할 것 네, 같다. 그리고 그때 하면은 빅스텝으로 가지 않겠냐. 네, 빅스텝으로 한 2번 정도 가지 않겠냐. 이렇게 네, 다들 예상을 하는데 네, 빈센트님의 전망은 네. 어떠신가요? 일단 제가 소설 옮기고 네. 공식적으로 첫 대회 활동입니다. 네. 네,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저에게 전망을 물어보는 것은 이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해야지 제가 전망하는 건데.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저희 하우스뷰를 좀 말씀드릴게요. 미국은 7월 달에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는 게 저희 하우스뷰입니다. 아, 네, 7월 달에 인하를 하는 것이고 미국은 그렇고요. 한국은행은 지금 공교롭게 이번 달 5월 달에 인하할 것이다라는 게 저희의 전망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고 맞습니다. 미국이 한 7월쯤에 네, 할 하고. 것이다. 네, 그리고 상황을 보고 미국이 더 공격적으로 내린다면 한국은행도 연말에 한 번 더 내릴 수 있고 내년에도 내릴 수 있다라고 저희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빅스텝으로. 빅스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 빅스텝 하기 전에 먼저 하는 개연성이 있고요. 네. 또한 빅스텝은 어느 때에 효과가 있냐면 경기가 크게 무너졌을 때 효과가 있는 음. 것이지 포워드 가이던스 즉 선제적으로 빅스텝 하는 경우는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그거는 이제 진짜 큰일 났을 때 하는 거예요. 진짜 빅스텝 큰일 정도는? 날 때는 100bp 내린 적도 있습니다. 아,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얘기도 네. 있었고요. 네. 그렇죠. 우리가 그 얘기를 네. 한 2, 3년 내에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자이언트 맞습니다. 스텝 사람들이 아무 관심도 없었는데 네. 베이비 스텝이 뭐고 빅 스텝이 네. 뭐고 자이언트 스텝이 뭐고 이 네. 얘기를 와 얼마나 우리는 불확실성에 살고 있었나요. 네. 경제에 있어서. 그렇죠. 거의 100년 만에 그러니까요. 네, 네. 나타나는 상황들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금리 인하 얘기를 막 하다 보니까 네. 저는 이제 환율 쪽으로도 이야기를 짚고 가고 싶은데 네. 전 좀 궁금해졌던 게 네. 우리나라가 지난 5월 5일이었어요. 네. 갑자기 환율이 100원이나 훅 떨어졌어요. 네. 근데 그때 어떤 이슈가 있었던 게 아닌데 네. 네. 100원이나 떨어져서 네. 아니 이게 갑자기 왜 그런 거야? 라고 했는데 네. 이제 우리 시간으로 5월 15일에 네. 우리나라 정부에서 밝힌 것도 아니고 로이터 통신에서 음. 5월 5일에 음. 밀라노에서 음. 한국과 미국의 환율 협상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이것 때문에 엄청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네. 아니 뭐 할만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걱정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매우 중요한 질문이기 네. 때문에 약간의 이제 서사를 깔고 말씀드리면 네. 프로 아마추어가 있죠. 프로는 상상한 대로 일이 되는 거고요. 아마추어는 걱정한 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프로의 자세로 투자를 하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환율은 협정과 합의가 좀 다릅니다. 네. 협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고 국가 단위로 하는 것이고요. 합의는 법정 구속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71년도에 스미소니언 협정이라고 얘기하고 85년도에 뉴욕의 플라자 호텔에서는 합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하지만 당시 시장의 효과는 85년도가 더 크긴 했죠. 어쨌든 협정이냐 합의냐가 좀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밀라노 협정이냐 합의냐에 따라서 언론들은 편하게 얘기하지만 합의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금융시장은 외환시장이 크게 움직였죠. 네. 우리가 외환시장을 주목하는 이유는 과거에 역사적으로 보면 모든 위기와 기회는 외환시장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100원이나 내려갔다는 게 할 수 있는데 퍼센트지로 보면 달러원 수준 자체가 이전에 1,100원, 1,200원 수준이 아니고 1,400원, 1,500원 수준이기 때문에 그 레벨이 높아진 걸 감안하면 크게 오른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물론 큰 폭이지만 퍼센트지로 바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 85년도를 떠오르는 이유, 71년도를 떠오르는 이유는 그때랑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패권국이었던 기축통화였던 달러는 약세로 그 반대급부에 있는 카운터파트에 있는 통화들은 강세로. 그렇다면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내수의 비중을 키운다라고 하고 있지만 대외적인 수출이 경기 모멘텀이기 때문에 원화가 강세면 직관적으로 가뜩이나 어려워 죽겠는데 수출 기업들 너무 어렵죠. 어떻게 되는 네. 것이냐 이걸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적응할 것 같고요. 제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네. 이럴 때 데이터를 믿는 것이죠. 왜냐하면 음. 데이터가
해자는 아니지만 음. 확률적으로 모든 것을 대변할 수 있습니다. 음. 달러가 약세가 됐을 때 네. 우리 코스피 업종, 코스피 지수 자체가요. 달러 인덱스가 전분기 대비 증가율이 그러니까 전분기 3개월 전에 100이었으면 이번에 90이었다라고 하면 지난 분기보다 약해진 거거든요. 음. 그게 1분기, 2분기, 3분기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코스피는 오히려 반등합니다. 즉 원화가 오. 강세라면 네. 반등한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3분기 연속 달러가 약세가 되면 음. 그때 코스피의 상승폭이 가장 큽니다. 네, 그래요. 통계적으로 보면 2000년 이후에 거의 한 12%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원화가 강세가 된다. 단편적으로 우리 수출기업들 어떻게 되겠어? 큰일 났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음. 실상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 코스피에 대한 매력도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 외인 네. 입장에서. 예. 더구나 한국은 여전히 외인의 손바뀜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 시장이기 때문에 네. 물론 불안감은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첫 번째 말씀드리고 있고 네. 두 번째는 원화만 강해지면 음. 사실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죠. 음. 그런데 가까운 대만 달러도 강해졌고요. 아. 네, 같이 그렇죠. 영향받을 네, 테니까 맞습니다. 환율 환율 협의를 우리만 하는 건 아닐 맞습니다. 테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네. 환율이라는 것은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예. 내가 당신을 좋아하지만 나보다 훨씬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네, 내가 음. 강해졌지만 저보다 훨씬 더 강해진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상대적으로 보면 우리가 1대1로 혹 100원이나 내려갔으면 엄청난 충격이 있는 거야라고 단편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주변에 엔화가 아니면 대만 달러가 아니면 중국 위안화가 어떻게 되는 것도 중요하다. 그거는 아직 뭐 밝혀진 건 없죠? 밝혀진 건 없으나 네. 모든 것이 밝혀지기 전에 네. 단기자금 시장이 균형점을 찾아가는 외환시장의 가격이라는 게 그것을 증명하고 있고요. 위안화도 강세, 엔화도 강세, 대만 달러도 초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한 걸까요,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시기적으로 공교롭게 보면 언제 어떤 조치에서 발표할지 모르겠으나 예. 의미 있는 그러니까 지금 미중 간의 무역 분쟁,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 중국, 대만, 일본은 상당히 다양한 밸류체인에 엮여 있는 국가인데요. 네. 그런 국가에서는 사실 거의 최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먼저 매를 맞는 게 맞는 건지. 너무 중요한 질문인데요. 네. 저는 매는 안 맞는 게 좋습니다. 그럼 괜히 들어간 거예요, 지금? 협의를. 그러니까 이제 합의라는 것이 환율을 결정한다는 것은 결과적인 것이고요. 네. 환율 앞단에서 금리 차이에서 환율이 결정되느냐 아니면 국가의 주식시장의 상대 강도에 따라서 약간 좀 이제 테크니컬한 부분인데 결정되냐에 따라서 좀 달라요. 우리는 떡하니 결과만 합의한 거지 네. 과정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금리가 바뀌어서 환율이 그 수준으로 귀결될 것인지 아니면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자금이 달라져서 귀결될 것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지만 대구를 거쳐가느냐 네. 아니면 다른 쪽을 거쳐가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다.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원화 강세가 됐어? 그럼 안 좋은 거야 라고 항등식으로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 근데 우리가 옛날에 플라자 때 네. 생각을 해보면 비슷했는데 이때랑 달러는 약세로 가고 싶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막상 오케이 엔화 강세로 가는데 네. 일본은행에서 네. 돈을 풀어버렸어요. 네. 이게 큰 문제가 됐죠. 네. 우리도 이걸 답습하지 않을까. 그 지금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역사는 반복되느냐라는 네. 느낌에서 원화가 그러니까 당시 엔화가 강세가 됐는데 그 강세에 대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BOJ는 상당히 오히려 유동성을 풀어버려서 예. 그게 버블을 상징했고 그 버블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일본은 흔히 잃어버린 30년과 40년을 지키고 있다가 네. 아베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것을 겨우 아베노믹스를. 고인이 됐지만 되돌렸던 그 사례 우리도 반복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안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사건도 있었어요. 네. 물론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일본을 무시하는 건 한국 사람밖에 없잖아요. 85년도에 일본이 전 세계에서 갖고 있는 경제적인 포지션과 네. 지금 한국이 갖고 있는 포지션은 네. 비교가 불가할 정도로 일본이 절대적이었고요. 네. 또한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이라는 게 얘기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당시 일본은 미국을 위협할 만큼 전 세계 해외 투자가 워낙 활발했던 국가이고 네. 그게 실제로 환수가 됐었죠. 근데 한국은 규모도 작을 뿐더러 밖에 나가 있는 자금이 다시 본국으로 들어오려면요. 가장 간단합니다. 한국이 성장성이 그 어떤 국가보다 좋아야 돼요. 엔캐리 트레이드가 작동하려면요. 네. 낚았던 일본의 자금이 일본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럼 일본이 투자할 만한 재료라든지 상태가 돼야 돼요. 네.
당시 85년도는 그게 됐죠. 일본이 음. 양적 완화를 무한대로 하면서 네. 한국이 뭐 한국은행이 한국판 QE를 할 것이냐 아니면 금리를 계속 내릴 것이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 6월 달에는 이제 세상이 바뀔 텐데 그런데 그렇게 한들 물론 이전보다는 좋아지겠죠. 음. 나갔던 한국의 이 서학개미들의 모든 자금이 네. 그렇다고 매력적인 투자처를 찾을 것이냐 반포 국내에. 부동산 사자, 아. 한국 코스피 사자라고 할 것이냐 하시겠어요? 그러게요. 그게 고민해 좀 봐야겠죠. 네, 예. 그래서 고민해 본다는 것이 어떤 느낌이냐면 절대적인 건 아닐 것이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하나만 또 확인할게요. 이 약간 정치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그럼 가겠습니다. 아니 이 걱정을 좀 하세요. 외환 네. 당국이 네. 그 5월 5일 날 합의를 하고 온 것에 대해서 그날 외환 당국이 외환 시장에 개입해서 환율을 좀 끌어내렸거나 내부 권력자들이 정보 먼저 입수하고 환투기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네. 의문을 제기하시는 기자분들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트럼프 얘기를 좀 빙자해서 말씀드리면 트럼프와 관련된 현재 트럼프 정부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 시세 차익을 조정했다. 그다음에 엄청난 예. 이득을 봤다는 얘기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아인때 굴뚝에 연기나지 않죠. 그래서 항상 이 가능성이 있죠. 음. 하지만 그게 시사하는 게 무엇인가가 되게 중요해 보입니다. 우리는 왜 음.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질까? 결국 우리 시장을 못 믿겠다. 음. 네, 불확실성이죠. 그게 일명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유인을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은 투자자들 입장에서 한국의 주식시장이 특히나 외환시장이 아니면 단기 자금시장이 불투명하다라는 것에 음. 뿌리 내린 의구심이 불안감이 튀어나오는 이벤트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미 벌어진 일을 어떻게 했어요? 좀 더 크게 마음먹으면 그것을 앞으로 일어나지 않게 하는 그 방법과 제도가 좀 더 중요할 것 같다. 정치적으로 물어보셨기 때문에 모호하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수출업자들은 괜찮을까요?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이것도 사실 저희가 한 10년 전에 만났으면 네. 고민 안 하고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다변화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떤 수출업체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반도체를 수출하느냐, 네. 조선을 수출하느냐, 화장품을 수출하느냐, 아니면 중간재를 수출하느냐에 따라서 그 밸류체인상에서 우리의 환율의 영향력이 가격의 경쟁력에 어떻게 미치느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전통적으로 보면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좋은 건 없죠. 그쵸.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걱정이에요. 우리나라가 워낙 수출에 네. 많이 기대고 있다 보니까 수출에만 기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니까. 네. 혹시 외람되지만 가족분의 수출업자가 계신가요? 없습니다. 네. 없지만 네. 사실 뭐 우리 어렸을 때부터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야, 삼성 무너지면 나라 망한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반도체 무너지면 우리나라 망한다. 막 이런 네네. 얘기 하도 많이 들으니까 근데 되게 이미 걱정되는 삼성이 거예요. 글로벌 헤게모니를 네. HBM 때문에 잃어버린 지가 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네. 네, 나라가 뭐 어렵긴 하죠. 어떻게 조선 화이팅 해야 되나요, 지금? 방산 화이팅? 네네. 그것보다 조선 방산이라는 것이 뭐 되게 중요한 얘기죠. 왜냐하면 말씀드리면 네. 적당히 편집해 주세요. 네. 말씀드리면 미국의 안보 자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안보 자산은 미국의 국가 안보로서 그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반드시 사수해야 되는 자산입니다. 과거의 석유, 현재 반도체, 미래의 어떤 자산일 것입니다. 근데 되게 중요한 것은 흔히 미국과 사우디의 밀약 관계, 그것은 지금은 셰일 혁명이 터지기 전에 미국의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사우디라는 카운터 파티를 보존해 주면서 미국은 수많은 희생을 치렀습니다. 이슬람의 모든 국가들을 적으로 만들었죠. 하지만 미국은 얻는 게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다신 셰일 혁명이 터져서 네. 사우디는 팽당했죠. 지금 반도체가 딱 극작입니다. 1970, 80년도에 전 세계에서 최초로 반도체를 만들었던 것은 미국의 인텔사입니다. 네. 그런데 미일의 반도체 협정 80년도에 있었고요. 그 이후에 역프라자 합의를 비롯해서 다시 한번 일본의 반도체 헤게모니를 미국으로 갖고 왔다가 분업화 시대를 맞아서 중국한테 그 모든 것을 전이시켰었죠. 그 가운데서 대만과 한국이 수혜를 입었고요. 미국의 안보 자산이 석유에서 반도체로 바뀌면서 한국의 반도체가 사우디처럼 수혜를 받았었죠. 장밋빛 전망이 난무했었습니다. 네. 지금부터가 중요하죠. 네. 미국의 셰일 혁명이 터지고 나서 사우디는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미국이 지금 리쇼어링을 빙자해서 네. 자체적으로 반도체를 생산하겠다. 근데 셰일 혁명하고 좀 달랐던 것은 반도체를 생산하려고 보니 결국 제조업단을 건드려야 되는데 암만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이 저가 메모리, 저가 반도체는 사실은 힘들 것 같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고부가 가치는 미국이 만들겠다.
그런데 한국의 반도체 업종이 1980년대부터 빌드업되기 시작해서 2000년 초반에 일본과 경쟁하다가 중국과 경쟁하다가 이제 한국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라는 대표적인 업체들이 고부가 가치 반도체를 만들고 있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미중 무역 분쟁이 터지기 전까지는 최대 수혜를 받았죠. 음. 그런데 지금 미국이 그걸 만들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음. 그러면 우리의 자리가 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물론 시간이 걸릴 음. 거야. 미국이 그거는 못 만들 거야라고 하지만 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는 상상하고 아마추어는 걱정한다라는 음. 의미에서 음. 이것은 한국의 반도체의 생존과 관련돼 있는 것이고 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국가 경제도 생존과 관련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그런 큰 얼개가 바뀌지 않는 한 원화가 강세가 돼서 반도체 업종이 무너지는 거 아닐까요? 아니면 원화가 약하게 되면 반도체가 좀 더 잘 나가지는 거 아닐까요?는 약간의 미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다라는 음.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금리나 뭐 환율 이런 것들 문제라기보다는 네. 우리가 새로운 성장주를 만들지 못하는 게 문제다라는 새로운 말씀이신 것 같은데. 성장을 만들면 가장 좋고 근데 예. 역사적으로 만들지 못하더라도 그의 밸류체인 패권국인 미국의 밸류체인에 잘 편승해서 우리가 흔히 실리 외교라는 것을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역사적으로 그런 거에 잘 편승해 왔다라면 앞으로 미국이 이런 안보 자산의 바뀜과 미국이 직접 밸류체인의 재조정이 있는데 우리의 자리가 없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더 중요한 순간입니다.